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실례인 게 이 책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PD가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마침내 찾아온 분교의 시간.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2년 하반기에 2022년 10월 달에 나왔죠. 예, 책이. 근데 그 이후에 이 곰이 있네, 곰. 맞습니다. 뭔가 베어마켓의 의미를 좀 담고 있죠. 예. 의도하신 거였나요?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출판사에서 음. 센스 있게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긴 한데 그때 보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사실은 책이란 게 나오려면 한 반년 이 정도 그쵸, 필요하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부터 작성을 했고, 준비하셨고. 예, 그게 하반기 되니까 생각하던 대로 뭔가 좀 흘러가게 되기는 했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부동산 시장,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고. 그렇죠. 예. 그 집값 하락 때문에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내 얘기인가? 네. 이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네. 우선은 네. 그래도 뭔가 실질적인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 배문성 이사님이 역설하시는 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 책 나올 때는 이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이제 바짝 올라갔고 네, 그렇죠. 시중금리 좀 내려오다가 또 다시 뭐 이렇게 춤추고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네.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 정보들은 가격이란 게 계속 어떻게든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좀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예, 오로지 공급으로만 잡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식이었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보면은 그냥 어디가 얼마에 거래됐다. 혹은 뭐 거래량이 뭐 올랐다 내려갔다. 정부 정책이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좀 미시적인 부분들에 되게 많이 설명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주택이란 거를 구입을 하면 뭐 이렇게 거래 비용이나 세금 생각하면은 최소한 2년 넘게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한 10년 정도씩은 보유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통계인데 그러다 보니 뭐 집을 사서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주식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큰 거를 놓치게 되는데 이 커다란 이 흐름 이거는 이런 매크로는 특히 이제 저처럼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워낙에 좀 중요하고 금리가 어쨌든 뭐 자본시장에서는 뭐 채권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대체 투자 뭐 주식 다 영향을 고루 미치듯이 이게 그렇죠.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말씀처럼 그 큰 원리에서는 저는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다른 자산들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빠르게 많이 변하는 변수가 가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워낙에 오로지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이유는 다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공급을 되게 많이 했더니 네. 그게 좀 이제 잡히더라. 예, 가격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금리란 것도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내리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인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른 변화를 천천히. 이렇게 체감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인구라는 것도 빠르게 변화한다면 분명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네. 거고 뭐 소득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한다면 IMF 때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집값도 크게 변했듯이 네. 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되게 빠르게 변하는 변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공급, 뭐 금리, 뭐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에서 되게 느리거나 천천히 변한 건 우리가 이게 영향력을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네요. 빠르게 변한 거는 바로 이렇게 가격에 큰 체감을 준다. 근데 이 책이 나오는 시점이 대략 이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오르기. 시점이었다 보니 그 우리가 시초.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금리의 영향력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체감을 하는 계기가 됐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의 오류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을 때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고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했으니까 그렇죠. 당장 네. 체감이 안 됐었을 뿐인데 네. 20년도 네. 빠르게 내려왔고 그렇죠. 21년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갔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정말 금리가 빠르게 변했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또 빠르게 내려오려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경제 상황이 많이 빠르게 안 나빠진다면 또 서서히 내려올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금리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다들 이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 반 기대 반. 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시기와 횟수 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죠. 만약에 천천히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집값을 확 올리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뒷부분에 저희가 또 집값 전망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채권 담당, 크레딧 담당, 예전에 그 신용평가사에서 네. 일을 하셨었고, 역시 어떤 본인의 전공답게 전세는 채권이다라고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래도 전세 가격은 강세라 하더라고요. 집값 대비 상대적으로. 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워낙 임대차에서 전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세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근데 전세를 자꾸 수급이랑만 놓고 보면은 어떤 본질을 저는 좀 못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그때 많냐 적으냐 뭐 이거에 따라 이제 흔히 전세가가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주로 보도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현실은 이제 서울만 놓고 봐도 2020년, 21년에는 입주 물량이 꽤 많았는데 오히려 전세가가 막 폭등했고요. 예. 2022년은 입주 물량이 꽤 적었는데도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를 어떤 입주 물량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전세가가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를 찾기가 힘듭니다. 전세란 것을 저는 월세를 기본으로 잡고 그 월세랑 대비해서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가 변한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면 편한데,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장표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가령 어느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 2,400만 네. 원이겠죠. 연간. 근데 시장의 금리가 대략 4%라고 하면은 적정 전세가는 한 6억 원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월세로 내나 전세로 내나 약간 비슷하니까 예. 월세가 200만 원인 곳은 금리가 4%일 경우 전세가는 대략 6억 원 레벨로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5%로 오른다, 그러면 더 이상 6억에 5%면 이제 3천만 원이니까 월세보다 더 비싸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하러 6억에 전세 사냐, 차라리 월세 가지 하면서 그렇죠.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2022년 하반기 때 목도했었던 일이거든요. 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전세가가 내려가는. 내려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환경, 네. 그 환경에서는 역시 반대로 4%가 3%가 되면 이제 1,800만 원 되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저렴하네 하니까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대략 3%에 맞는 전세가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5%에 맞는 전세가는 한 5억 정도로 네. 내려갈 거고요. 예. 왜냐하면 월세라는 것은 사실 잘 변하지 않다 보니까 네. 잘 변하지 않는 월세를 중심으로 이제 변하는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도 거기에 맞춰서 변한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과 같은 속성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듯이 네. 전세가도 이렇게 채권이란 게 결국은 이자가 이제 픽스드 인컴, 고정된 그쵸. 거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전세 역시 월세라는 건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는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는 전세가가 오른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저 도식이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나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을래 라고 해서 또 이게 선호도가 입장이 또 180도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수요와 공급은 서로 가격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니까. 매칭이 돼야 하는데, 네. 금리가 오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적은 보증금을 받아도, 과거보다 더 적은 보증금을 받아도 역시 나의 현금 흐름이 더 더 같아지니까. 높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금리에 맞아 따라서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좀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글쎄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시중금리가 그래도 직전보다는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로 보시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가 결국 중요한 걸 텐데, 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빨간색 선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매매가 역시 올랐고요. 예. 예, 금리 자체가, 시중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 전세가, 매매가 둘 다 올랐는데, 요 시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시기죠. 예. 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오르니까 예. 역시나 시중금리도. 그렇죠. 대출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전세가 떨어지고 집값도 역시
역시 매매가도 떨어지고 물론 거래 절벽이 와서 거래량은 좀 적었지만 아무튼 하락하는 추세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준금리는 3.5%로 올려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출금리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전세가도 다시 오르는 상황이고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역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이렇게 2022년 이렇게 11월, 12월 이때는 한 5%를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치솟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이렇게 4%로 이렇게 거의 1%포인트 정도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가 한 11억 정도, 전세 최고가가 11억 정도 했었던 곳인데 금리가 5%를 넘으니까 대략 한 7억까지 전세가 훅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지금 한 9억대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일 때 7억이면은 대략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3,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4%일 때 9억이면 그 3,600만 원. 그러니까 5%일 때 7억과 4%일 때 9억은 비용 측면에서 사실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7억에서 9억이 됐다고 해서 그럼 전세가는 오른 거긴 하지만 우리 어떤 실질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대입을 해보면 그냥 뭐 거의 막 비슷한 어찌 보면 그냥 금리가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진 덕분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런 해석이 일단 하나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과학적이라는 거잖아요. 전세 시장의 가격 형성이.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게다가 전세의 경우는 특히나 이것이 글쎄 누군가가 의도한 거든 아니든 간에 지금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랑 사실 대부분 대체로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더 가산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도 더 낮아진 와중에 그 와중에 특히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보시다시피 무슨 이미 작년 4월에도 뭐 3% 초반대에도 나오고 뭐 최근에도 이렇게 한 거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좀 강세로 가는 데는 이렇게 낮은 대출 금리가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에 따라서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매매 수요는 약해졌는데 전세가는 오르는 거를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매매 수요가 이제 임대 수요로 전환이 돼서 수요가 그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2022년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내려갔는데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매매 거래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럼 뭐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때 뭐 전세가가 올라갔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둘 다 같이 속절없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둘 다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주담대 대출을 금리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던 이렇게 갑자기 딱 치솟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저걸 둘 다 이렇게 끌어내린 거고 지금 그때보다는 이제 반등이 좀 온 거는 저 당시 이제 당시는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대외적으로도 막 아주 전 세계 금리가 막 이제 갑자기 오르던 시기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시장 금리와 대출 금리가 상당히 편한 레벨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 게 전세 가격이 좀 반등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집값은 계속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많이 갭이 좁아지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한 요 장표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아파트네요. 그렇죠. 특정 아파트지만 그래도 어떤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어떤 일종의 대장으로서 대표성을 좀 갖기는 하거든요. 이 사례로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 2016년 이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좀 떨어지니까 집값도 좀 떨어진 그렇게 같이 전세가와 집값이 좀 이렇게 동행하면서 좀 움직이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과거, 그러니까 2006년부터의 흐름으로 보면 이 아파트가 이제 2006년에 준공이 돼서 이렇게 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갭이 굉장히 컸다가
계속해서 전세가는 오르는데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갭이 굉장히 줄어드는 흐름으로 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2014, 15년쯤 되면은 뭐 정말 적은 돈으로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렇죠. 갭 투자해서 살 수 있었던 뭐 네. 그런 시기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갭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가라는 거는 이제 임대 가치고 갭이라는 것은 결국 소유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임대할 때보다 소유를 하게 되면은 한 2년이나 4년마다 막 이사할 걱정할 필요 없고 그쵸. 그리고 뭐 집에 뭐 못도 자유로이 받고 막 이렇게 내 집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뭐 그런 가치가 이제 저 갭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그 가치가 저렇게 전세가의 2배나 될 만큼 그렇게 과연 클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이사를 안 다녀도 된다. 뭐 집을 내 마음대로 꾸며도 된다.가 전세가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크다? 그거보다는 저 갭의 가치가 저 갭의 크기는 대체로 집값이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거야라는 그 전망과 기대 심리. 그렇죠. 그 기대 심리가 네. 저 갭을 막 벌리는 거고 그런 기대가 없을수록 저 갭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겠죠. 그렇죠. 좁아져서 이제 전세가에 거의 붙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06년부터 2015년 이때는 점점 어떤 집값이란 게 되게 안 오르는구나. 뭐 그때 당시에 대중의 심리 이렇게 과거 자료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된다부터 해서 굉장히 어떤 수도권이 이제 장기간 이제 집값이 안 올라서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국면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저 갭 자체가 이렇게 축소되는 네. 축소되는데 어떻게 더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국면을 좀 거쳤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좁혀지다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 뭐 저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네. 게 저렇게 이 좁혀지는 과정이 과거에 이렇게 갭이 저렇게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이 붙어서 그만큼 수요가 돈이 저 시장에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 좀 다 사고 무리해서들 사고 나면은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래서 다시 수요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 에너지를 응축할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 건 텐데 한마디로 어떤 신규 자금의 유입, 어떤 새로운 수요의 힘 같은 게 이제 네. 다시 올라와야 이제 집값이란 것도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 조정 같은 거를 거쳤던 시기였다고 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갭이 굉장히 적어진 이 상태에서 이제 긴 침체도 끝냈겠다. 어떤 수요라는 것도 힘이 생겼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저런 수요 진작책을 내기도 했고 네. 또 금리를 낮추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서 맞물리면서 수요가 강해지면서 이게 다시 갭이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분출이 됐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그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독특한 거고, 뭐 해외 어디, 네. 인도가 어딘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전세 제도가 있으니 전세자금 담보 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 네, 제도도 네, 있고, 사실 이게 그 시장을 또 버티게 하는 또 힘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아까도 인터넷 은행들에서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춰주니까 전세 시장도 이게 좀 올라갔다라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네. 역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거나 이게 제도가 없어지면은 이 시장도 꺾여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될까요? 당연히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뭐 없거나 네. 혹은 그거를 저리로 대출해주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은 줄어들 거고 네. 전세가도 좀 더 낮아지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전에도 전세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계속 존재를 해 오기는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른 데에서 이 수요가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한 우리나라는 한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세입자 중에 돈이 많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를 살고 싶고 왜냐면 이거를 예금해봤자 예금금리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예, 전세를 살고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집주인 중에서도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 같은 경우는 대출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금리를 내야 되는데 이걸 전세보증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훨씬 편해지는 거니까 즉 돈이 많은 세입자와 이게 현금이 많이 필요한 집주인 이 둘 간의 만남이 어떤 전세라는 거를 그렇죠. 네, 전세라는 거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월세보다는 난 전세가 더 좋아하는 그런 계층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전세자금의 어떤 금리도 낮춰주고 한도도 넓혀주니까 이 중에서 즉
목돈이 없는 세입자, 이들은 원래 같으면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해야 되거나 월세로 몰렸어야 될 사람들인데 네. 좀 낮은 금리로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짐으로써 전세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세 가격도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는 네, 거고, 최근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네. 역전세 문제도 있고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는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근데 또 이제 전세는 보증보험도 이제 되고요. 네. 이게 그 이사님이 음. 표현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등급이 높은 채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주인이 있고 보증보험도 되고 하면은. 그렇죠. 특히나 보증보험까지 내가 든다면 그건 예. 이제 거의 국가 크레딧 내가 국채를 산 것 같은 약간 그런 효과인 거죠. 나의 그렇죠.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국가가 보증해 준 거니까. 예. 네. 근데 그럼 혹시 여기에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그럼? 이미 한 2022년 말 그때부터 이런 리스크가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역전세난이라고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요 장표에서 다시 한번 네. 볼 수 있겠듯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 너무 오랜 기간 전세 보증금이 오르는 환경을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렇죠. 그냥 전세가가 확 내려간다는 거를 그 누구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버리니까 전세가도 당연히 이제 여파를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여파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다행히 또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던 세입자는 허그로부터 이제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받아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여파가 그게 대위 변제를 했었던 그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허그가 손실이 되게 커졌고, 가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허그는 자기 자본의 60배까지 보증을 예.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본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국가에서 이제 1조 가까운 유상증자를 해줘야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정부의 돈이 이제 결국은 투입이 되는 수밖에 식으로, 없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사고가 터진 거죠. 어찌 보면 국가가 보증을 해준 만큼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국가의 돈이 지금 이렇게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2013년에서 한 16년 사이에 네네. 그 갭 투자 전세 아, 끼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 뭐 기사화 됐던데 네네. 10억짜리 집을 뭐 한 1억 5천만 가지고 가지고 샀다. 샀다. 근데 지금 뭐 한 3, 40억 됐다. 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와 대단한 용자다, 엄청난 용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당시로 시계를 돌려서 보면은 그때는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니까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 이후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 그때 갭 투자했던 분들이 다 그냥 뭔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무리했던 분들이 오히려 금매로 막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겠지만, 다행히도 금리가 아주 편하게 계속 쫙 내려준 덕분에 예. 너무나 성공한 투자가 됐던 거죠. 그 역시 물론 이제 결과론인 거긴 결과론입니다만, 한데 예. 혹시나 다시 그 시절이 올 수 있을까? 다시 그런 시절이 오면 나는 용기를 갖고 지를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거든요. 네네네. 예. 이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전세 제도가 영원할까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를 막 이렇게 이게 뭐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면서 이렇게 퇴출시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끌어안는 식으로 지금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전세보증보험을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 전세라는 것도 계속 우리의 임대차 형태로 계속 일단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 사전 질문을 받고 그래 전세가 어떻게 없어질까 막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가장 큰 난관이 이 집주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만큼의 현금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없어지려면 이 보증금을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주인들이 다 돌려주고 월세로 그쵸.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정도의- 신용을 청산해야 가능한 건데. 그쵸. 예. 그만큼의 현금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야,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일단 싶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어떨 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잔인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의 형태가 약간 변했는데, 블랙스톤 같은 이제 사모펀드가 네. 이제 개인들이 막 청산당해서 막 던지는
그러니까 혹은 금융기관이 던지는 그런 주택을 싼 값에 막 산 다음에 예. 거대한 임대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톤이 어떤 미국의 임대차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약간 예, 그런 예. 사모펀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상황이 와서 막 사모펀드 어떤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거 막 주택을 막 여러 가지 또 살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해주고 해서 한마디로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형태가 만약에 굉장히 늘어난다면, 그렇다면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좀 월세 줄어들 중심으로 수도 있는.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막 미국에서 겪었던 것 같은 그렇게 막 개인들이 막 집을 헐값에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될 텐데, 투매.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 가정들의 자산 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개선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레버리지 크게 썼던 사람들은 또 투매를 했고 네, 그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제 정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표현도 잔인한 일이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은 가계부채가 GDP의 100% 넘어선 대한민국은 그럼 거의 뭐 장기 침체는 뭐 불보듯 뻔한 그러니까 일인 그래서 거죠. 네. 정부도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않도록.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뭐 전세 대출도 해줘라, 금리 내려줘라,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전세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현명하게 대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뭔가 약간 더 전략적으로 좀 더 낮게 간 것 같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에게 어떤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맞아요. 나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걸 그냥 시장의 원리에 그냥 가만히 냅뒀더라면 여기저기서 이제 역전세난이 막 터지면서 그냥 폭탄이 빵빵 터지는 거죠. 금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 DSR 산정할 때 전세 자금 반환용 대출은 DSR 적용을 빼주겠다, 뭐 이렇게 또 특혜를 주기도 했었고. 예. 고육지책이네요. 그렇죠. 고육지책인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진단하고 집값 네, 전망까지도 한번 좀 이어가 볼게요. 우선은 2023년에 뭔가 시작할 때는 되게 부동산 시장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23년 초부터 시작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하반기에는 다시 또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 현재까지 네, 이어지고 있고. 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 부분은 이제 금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냉탕에서 온탕으로, 온탕에서 냉탕으로 막 이렇게 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 돌아갔는데, 보시다시피 2022년 한 10월 이때 뭐 레고랜드 사태 나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한국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모든 시장 금리의 근본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네. 10년 만기 국채가 막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 국채도 오르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의 근원은 결국은 국채금리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 조달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그래서 오르고, 네.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여파를 줄줄이. 미치는데, 네. 네. 미국의 10년물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이렇게 치솟았고, 네. 그래서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4.63까지 이렇게나 갔는데, 예. 그 뒤 미국의 CPI가 지표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발표되면서 네. 빠르게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죠. 미국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그렇죠. 진정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작년 2월 정도에는 무려 3.1% 정도로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라는 게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금리도 갑자기 치솟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가가 훅 떨어졌단 말이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막아야 큰일 된다, 났다. 큰일 났다. 특히나 그때 당시 뭐 둔촌주공 이제 맞아요. 분양을 앞두고, 야, 이거마저 안 될 수, 뭐 이제 망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위기감에, 그럼 이게 망하면 도대체 나머지는 다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그 최상급부터도 살리는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어쨌든 준비되고 수립된 정책이 연초에 이제 13 대책이란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근데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는데, 센 대책이 나오고 금리마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콤보를 맞은 뭐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엄청난 냉탕에서 꽤 이제 온기가 많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졌고 정책 효과도 겹쳐졌고 뭐 특례 보금자리 이론 같은 것도 나왔고. 네,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대출 금리란 게 이렇게
4.6 기준에서의 보다가 3.1까지 가면은 상당히 싸졌다라고 이제 느끼게 될 만하거든요. 게다가 네. 당시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가 나왔던 것도 분명히 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 거의 40조 가까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해줬죠. 그러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냉탕으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갑자기 온탕이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집을 막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이란 게 또 너무 늘었고.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보기에도 가계대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또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 이건 관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조기 종료를 맞아요. 이제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좀 은행들에게 좀 약간 가계대출 가산금리도 좀 낮추라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정부의 정책적 협응도 있었지만 가계대출이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관리해라라는 모드로 또 들어가니까 가산금리도 또 이제 다시 좀 약간 올리는 식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또 그 하반기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라가서 예, 그렇게 올라감으로써 이게 또 약간의 수요 억제를 하는 타이밍에 금리까지 또 올라버리니까 이쯤 되면 한 거의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추석 정도를 전후해서는 이제 수요가 갑자기 또 이제 크게 위축돼 버리는 네,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먼저 겪은 게 부동산 시장에 대략 실제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시차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뒤에 여파를 미치거든요.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예. 굉장히 어떤 이 올라가고 나면은 수요가 위축됐다가 내려가고 나니까 또 수요가 다시 확 떴다가 또 올라가고 나니까 또 요 시기쯤에서 또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또 한 11월 이후로 이 시장금리가 꽤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렇게 내려간 두 달 정도 이렇게 꽤 많이 내려간 여파가 이제 한 1월, 2월 정도에는 좀 영향이 이렇게 슬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거래가 많은 공인중개사 이런 데서는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작년 11월, 12월보다는 조금 뭔가 나아졌다. 더 좀 더 거래가 좀 더 매수 문의도 좀 들어오고 뭔가 약간 더 그 연말보다는 연초가 지금 더 문의도 많고 거래도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또 그 시장 금리가 또 지난 연말에 비했을 때는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반등도 하고요. 아, 그렇죠. 최근에 뭐, 또 이렇게 종을 못 다시 좀, 잡겠는데 네, 오르고 있죠. 네. 어찌됐든 간에 2023년 상반기에는 정책 효과에다가 금리 하락까지 네, 네. 23년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종료됐고 또 금리는 반등을 했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효과라는 게 시장 금리를 이제 앞서서 내다볼 수는 없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네. 시장 금리가 더 이제 앞서가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좀 샤워실의 바보 이론 같기도 네네. 하고 예. 계속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워 아 차가워 네네.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시는 이런 그 금리 그래프가 사실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네. 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른 채권을 사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른 채권을 팔고 채권은 그렇게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쉬워 보이죠. 그렇죠. 뭐 대응을 어떻게든 저희 같은 또 채권 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또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예. 되는데 근데 집이란 거는 이렇게 무슨 한 달, 두 달 사이로 사고 그렇죠. 팔고를 도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 금리가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사고 올라갈 땐 또 뭐 이제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그러면 뭐 못 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죠. 금리에 따라 이제 스팟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자산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금 막 수요가 막 이렇게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네. 집이라는 건 결국은 한 번 사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을 잡는 게 좋겠냐면은 과연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세상일 거냐 아니면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세상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나의 선택을 좀 좌우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과 속도.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 피터 린치 형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금리 3번만 맞추면 세계 최고 부자 된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알고 싶죠. 금리의 방향과 속도.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구루들도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얘기들. 누군가는 고금리가 좀 장기화된다. 누군가는 침체가 빠르게 와서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죠. 뭐, 예. 그러면 앞으로는 뭘 봐야 할지 만약에 지금은 또 이제 금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네, 뭐 네.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벼? 그렇죠. 넘어가니까. 뭐 예. 6월인가 이러다가 또 이제 시장금리가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뭘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금리의 방향과 속도 혹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그 파 중에서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 글쎄 요새는 한 중금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굳이 따지면 중금리의 장기화, 좀 생각보다는 이게 오래 간다. 그쪽 입장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네. 이제 작년 10월 말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었던 보고서에 네. 들어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네. 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이 번호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각각 금리가 이제 하락했던 시기에다 지금 번호를 놓은 거죠. 근데 보시면 1345번은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빠르게 금리를 낮췄었던 그런 패턴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올려놓은 금리를 꽤 유지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확률상,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그냥 어떤 4대1. 확률로만 따지면 그쵸, 4대 1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렸던 적이 4번 있고 30년 중에, 그리고 빠르게 내리지 않고 높은 금리를 그냥 한 두세 번 내렸다가 지켜봤다가 좀 괜찮네 싶으면 다시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했던 게 한 차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서 좀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다들 보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내릴 거다는 분들은 결국 1345번 같은 패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뭔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침체가 세게 와서 그래서 1345번처럼 될 거다.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이번엔 그러니까 과거 사례 중에 20%긴 하지만 지금은 이번의 사례랑 되게 환경이 유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상황이.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견해,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후자 쪽에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1345번처럼 되려면 뭔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계 소비 같은 게 막 훅 부러져가지고 이제 침체가 세게 뭐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위기 겪고 나서 가계 부채가 되게 미국은 건실해졌고, 네. 예, 기업도 지금 심지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주가 많이 오르고 또 집값도 안 떨어진 덕분에 미국의 가계가 지금 순자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느 나라 가게든 이렇게 내가 순자산이 많으면 내 소득을 막 쓰는 거에 되게 인색하지가 않거든요. 예. 예. 내가 뭐 이렇게 집값 많이 오르고 내가 산 주식 많이 올랐으면 이거 실현되지 않아도, 그렇죠. 여유 생기죠. 그렇죠. 뭐 부자된 그런 느낌에 그냥 네. 이 정도 소득이야 뭐 그냥 뭐 이거 쓰지 하면서들 이제 쓰잖아요. 지금 미국이 약간 가게가 소비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잘 나온다라는 건 좀 그렇게 지금 주가와 집값이 안 무너지고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버텨주는데, 근데 이런 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시기에 기억하시다시피 주가도 많이 내리고 집값도 내려서 드디어 이제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뭔가 좀 이제 그 침체로 갈 건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주가도 반등하고 집값도 떨어지다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게 순자산이 버텨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 상황은 금리를 약간씩만 낮춰줘도 이게 순자산이 이렇게 좀 버텨주고 가게가 이렇게 그만큼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좀 더 이렇게 막 빠른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금리 낮아지면 또 살만해지고, 금리 좀만 낮아지면 또 살만해지고, 그래서 또 어떤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금리를 굳이 아주 빠르게 저금리로 갈 필요가 없는 좀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쵸. 싶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원체 탄탄하고, 네.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은 지금 탄탄하다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겠는군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문제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최신 효과라는 게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네. 가장 최근에 본 게 금리 올리면 빠르게 올리고 금리 내릴 땐 빠르게 내렸고 이게 가장 최근에 최신 효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니, 다음번에 금리 내릴 땐 빠르게 내리지 않겠어라는 최신 효과 예측과 또 기대 심리가 네. 같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게 알게 모르게 녹아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은 조금 기대는 내려놓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네요, 이사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금융권 현업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2000년대 이후, 즉 3, 4, 5번만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제일 아마 뭐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일하셨던 분이 지금 뭐 금융권에 남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셨죠. 그렇죠. 게다가 사실 이때는 금융시장이 우리나라가 IMF 전후가 너무 달라진 세상이라, 사실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금통위를 열고 이런 게 다 200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라, 네. 저 90년대는 정말 좀 약간 도대체 어땠던 세상이지?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는 뭐 그런. 그 70년대 뭐 오일 쇼크 이런 건 최근에 많이 공부했어도 네네. 오히려 90년대 중반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저 같은 사람도 다 3, 4, 5번만 겪어봤던
다 보니 사람이 자기가 겪은 거 위주로 그렇죠, 생각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엄연히 역사상으로는 이번 시기가 있었고 말씀처럼 미국이 자기네가 상황 좋고 탄탄하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저렇게 유지했더니 글로벌리 약한 나라부터 계속 무너지는 작살나는 거죠. 남미부터 처음에 작살났고 맞아요. 그게 결국은 동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도 98년에 외환위기 겪었고. 예, 그 여파를 겪었었던 뭐 그런 그랬었던 시기인데 지금 미국이 거의 저 때만큼 지금 강한 것 같다. 그렇죠. 저 때 당시 저렇게 미국이 성장을 잘할 수 있던 계기가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 맞아요. 탄생과 더불어서 투자가 아주 활발히 일어났었던 건데 지금 또 보면 AI 혁명이라고 할 만큼 약간 그쪽에서 미국이 확 앞서가고 그쪽 관련된 투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또 미국이 어쨌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 투자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좀 저때 미국의 상황이 90년대 중반과 좀 여러모로 그러네요. 유사하지 않나. 예, 확률적으로는 20%지만 보면 볼수록 약간 저때와 유사한 면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AI 기술 투자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금리 때문에 돈도 그렇고 다 그냥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타 국가들, 신흥국들 뭐 사정이 안 좋아지면 미국이 보험성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미국은 지금 아주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다. 뭐 보험성으로 급할 거 없다. 그렇죠.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빠르게 인하할 그렇죠.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된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bad is good이라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걸 더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고 네. 미국의 경제 지표야 망가져라 기도를 네. 하고 있는데 AI고 뭐고 막 저쪽에서는 사상 최고가 막 불타오르고 있고 저만 그런 바람인가? 하고 나만 그게 사실은 말씀대로 그런 바람을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 보니 연말까지는 이제 다들 금리는 낮아지고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네. 하다가 이게 연초에 또 아닌 것 같다로 예, 지금 이게 아닌가 봐요. 되돌려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중금리의 장기화. 네네. 예. 그러면 이건 딱 그거네요. 버텨라. 버틸 힘을 좀 나 스스로 체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어디에 비유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금리가 어떤 그 무게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일 때는 한 10kg 정도 들고 있을 때는 편하다 하지만 이게 한 이렇게 30kg 이렇게 늘어나면 힘 약한 사람들은 바로 부들부들. 그냥 뭐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릴 거고, 뼈 부러지죠. 그런 게 이제 금리 오르자마자 바로 금매가 나오는 뭐 그런 분들 거고, 이게 또 이제 버틸 수 있는 분은 이제 30kg 된 상황을 버티긴 하겠지만 허약한 분들부터 이제 내려놓는, 그만큼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금매를 내놓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중금리가 이제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인 거고, 만약에 다시 저금리로 빠르게 간다면 이 무게가 30kg였던 무게가 다시 10kg로 내려가면 다시 나에게 익숙한 무게가 됐다라면서 이제 굳이 팔지 않고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좀 제한적일, 앞으로는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는 분들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이제 원화 채굴 하면서 네네. 버티는 이제 체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탄탄한 허리를 갖고 있을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도 심지어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언정 계속해서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할 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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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혹시 그러면 집을 사기 좋은 시기는 앞으로 언제쯤 오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중금리의 장기화를 저는 전망을 하다 보니까 예. 급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게 급할 게 없긴 하지만 시기가 이쯤 되면은 사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지표라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많이 논의했던 어떤 그 전세가율이라는 게 좋은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세가율이 그래도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한 50% 뭐 이 정도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0%쯤 할 때에는 집값이 막 추세적으로 더 오르기는 좀 어려웠었던 시기고, 이게 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강남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도 한 70-80% 정도 온 시기 때부터는 이제 반등이 막 찾아왔었던 네. 그런 거를 보니까, 즉 이 갭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인 거니까,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거품이 좀 껴인 거고, 갭이 작을수록 거품이
좀 사라진 가격이라고 네. 볼 수 있으니까 이 갭이 적은 시기에 산다면 최소한 내가 거품은 없는 어떤 담백한 가격에 집을 산 거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망해서 막 전세가도 더 떨어지고 막 이러면야 뭐 이제 갭이 같이 적을 때 사도 내려간다는. 같이 내려가는 네네네. 그런 일본 같은 황당한 일을 겪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갭이란 게 많이 줄었을 때 사면은 내가 거품은 없는 가격에 일단 거기서는 사는 거다 싶고요. 이게 조금은 전 재밌는 사례라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전세가 네.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도 되게 오. 일반적인 임대차 방식이었던 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1910년에 관습조사 보고서라는데 이제 이렇게 전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전세는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임대차 방법이다. 차주가 일정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며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식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정확히 지금의 전세와 똑같은 이야. 임대차 방식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두고 가옥 가격의 반액 내지 7, 8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유구한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이 전세라는 건 50에서 50%거나 78%? 70, 이야, 80%였다? 신기한데요? 라는 어떤 그 전세가율의 어떤 바닥과 그 고점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우와. 저희가 이제 10몇 년 사이에서도 봤었던 숫자, 그러니까 50%일 때는 좀 되게 좀 비쌌고 집값이 예. 이제 전세가가 7, 80% 오니까 되게 그때 샀으면 좋았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패턴이니까 근데 그 과거 패턴이 신기하게도 이 1910년 이 관습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저 있다. 관습조사 보고서를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농담이고. 네. 물론 이제 저 관습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게 1910년이니까 네. 최소한 그 전에 1, 20년, 뭐 한 3, 40년의 관습을 보고 이걸 관습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도 어찌됐든 간에 집값의 절반 내지 70에서 80%. 네, 네, 맞습니다. 어. 신기하게 딱 그냥 반액 정도다가 아니라 반액 내지 7에서 8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야, 신기하다. 물론 이게 앞에서 일부에서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오해 안 하시겠습니다만 요 부분만 이제 들으시는 분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오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거냐. 또 요거 이제 그 네네. 댓글을 막 달려고 하셨던 분들은 앞부분을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뭐 금리라든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 예, 상황까지도. 근데 이제 막상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네. 전세가랑 붙잖아요. 손이 안 나갑니다. 이게 주식도 내가 이 가격 오면 내가 사야지. 막상 그 가격 오면 그렇죠. 더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겁이 나니까. 저도 겪었던 게 둔촌주공. 이제 네네. 분양할 때 이거 미분양 난다 이럴 때 막 사람들이 야 지금 저걸 왜 들어가 미쳤어 이러다가 완판됐다. 네. 그러면서 또 무슨 뭐 거래가 얼마에 또 된다 이럴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또 다시 내려오면은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미친 듯이 반복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걸까 이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모두가 그런 거고 특히나 이런 주식시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죠, 항상 겪는 일이죠. 예. 1월 달에 지금 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와 이걸 바텀 그러니까 2,450은 사야지 막 이랬는데 막상 오니까 오면 또 야, 이거 안 더 되겠다. 떨어질 것 같아서 손 잘 안 나가죠. 예. 네. 해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네, 네. 이게 또 집값 전망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앞에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구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인구 가지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저출산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인구가 준다.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인구가 줄어도 지방부터 소멸하지 수도권이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은 탄탄할 거다. 이 이야기 또 하시는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논리가. 그렇죠. 네.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항상 뭐 집값이란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또 되게 다르고 완전 다른 시장이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서울은 어떨 것 같다.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인구란 것도 인구가 이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좀 거대 담론 같고 저는 약간 좀 미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구 단일 팩터가 아니라 이렇게 금리나 뭐 이제 공급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인구 때문에 한번 약간 두고두고 약간 망신이 되는 회자가 되는 분이 이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1989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는 집값이 계속 빠진다. 약간 뭐 이런 맨큐 교수님 식의- 너무 앞서가셨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인구에 되게 막 경도돼서 이제 집값을 좀 어떤 인구,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사람들이 이미 샀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로 쳤지만 대차게 틀렸죠. 그쵸, 그쵸. 그 뒤로도 뭐 집값은 견조하게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만 봐서는 뭐 인구만 보고 집값을 전망하면은 틀리기도 네, 좀 많이 틀린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즉 뭐 네. 금리며 뭐 공급이며 이런 게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와중에 인구가 어떤 사유로든 좀 크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수요를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저도 제 또래나 이렇게 선배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은 특히 서울은 항상 전세가보단 집값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살다가 내가 집을 사려면 어떤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야, 이걸 더 이상은 전세 살면 안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 결심. 엄청난 결심이죠. 그렇죠. 그건.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전세가 2배쯤 되면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들 그 결심을 하냐 보면은 대체로 보니까 자녀가 초등학교를 갈 때, 혹은 초등학교를 막 저학년일 때, 막 가야 그러면 고민되죠. 그렇죠. 더 이상 뭔가 어떤 이사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6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혹은 뭐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뭐 전학을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생각들 이제 고민하죠.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들 많이 전세에서 집을 사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묘하게도 여기 지금 준비한 요 그래프는 이제 서울시의 연도별 이제 초등학생 증감률인데, 이 푸른색 음영으로 처리한 곳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던, 하락했었던 구간인데, 이 보시면 이 초등학교 생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이 시기에 줄어들었었고요. 또 절묘하게도 집값이 좀 회복했었던 시기는 뭐 감소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감소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줄어들었던. 저 빨간색이 특히 초등학생 증감률. 증감률. 전년 증감률. 그렇죠. 이제 전년 대비 2008, 9, 10, 11 이럴 때는 막 5% 넘게씩 감소를 했었고, 이렇게 집값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던 시기는 감소를 별로 이렇게 안 했었죠. 줄긴 줄었는데 줄긴 줄지만 감소율이 좀 덜 감소율이 있었다. 굉장히 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에 착안을 해보면 2024년부터는 굉장히 매년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주어진 값이잖아요. 이미 한 8년 전에 몇 명이나 태어났느냐로서 이제 이 예상이 되는 숫자니까, 모두가 얘기했듯이 한 2016, 17년 그 이후부터 인구가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고, 그 여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과거의 침체기 때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릴 지금 변치 않을 요 그래프도 일단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물론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뭐 공급이 너무 없고 막 뭐 등등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다면은 이 요소가 별거 그냥 흐지부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요건들은 뭐 큰 변화 없거나 뭐 다른 요건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와중에 이거를 같이 당하면 이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수요, 집을 매매를 하려는 수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된다, 추세적으로. 그러네요.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려는 것도 그렇고 상급지로 가려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녀 안 키우고 개 고양이만 키우는데 개 고양이 때문에 상급지 간다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저기 외곽으로 더 가시더라고요. 조용히 키우겠다고. 더 좋은 환경이죠. 산책하고 막 이런 데 좋다.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근데 아까 그 인구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변하는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느리게 변하는 변수. 이것도 잘 감안을 해야겠네요. 또 빠르게 변하는 변수들과 느리게 변하는 변수들, 어떻게 보면 느리게 변하는 변수는 나중에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금리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할 것이냐는, 과연 금리가 빠르게 변할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는 빠르게 변하게 돼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
라는 거죠. 예. 그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 분명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예. 요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네. 집값을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배문성 이사님이 사실 이제 크레딧 전문,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크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신용 등급, 네, 그렇죠. 저 회사 저 채권이 망할 확률 네. 이거 계산하시는. 등급을 뭐 더블 A냐, 싱글 네. A냐 이런 거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업무 했었죠. 특히 건설업종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지금 네. 이제 건설업가 대한민국 업종 중에 또 코스피에도 건설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는. 네네. 건설주라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지금 당연히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네. 건설주에 대한 뭐 투자 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이게 당국에서는 태형건설 다음에 이렇게 큰 뭐 문제될 건 없다. 뭐 시장 좀 안심시키기는 하는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어때요? 저도 참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예. 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 PF랑 연관된 종사자분들, 임직원이나 예. 투자자분들의 고통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쵸, 지금 그쵸. 말씀 주신 그런 태형건설의 뭐 채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괜찮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가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참 야속하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큰 틀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괜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 이제 그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여기 준비한 이 장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이 통계들을 한국은행에서 잘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2년은 이제 2023년과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뭐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략 2008년에 80조였는데 좀 내려갔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한 140조 정도. 여기다가 사실은 좀 증권사가 이제 보증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2008년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지금 되는 수치이거든요. 네. 이 PF 익스포저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숫자만 얘기를 하면 야 지금 140조네 160조네 막 뭐 이러면은 굉장히 너무 크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럼 2008년도에 80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뭐 140 혹은 160조 뭐 이거는 2008년 대비 2배 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 대비 2023년에 명목 GDP도 거의 2배 늘었고요. 네.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네. 봐야죠, 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같은 것도 가령 시중은행의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때 당시 한 자기자본이 17조였는데 지금은 한 35조, 거의 2배 딱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체력이 2배 늘은 만큼 PF도 저 때에 대비 2배 늘은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되게 커져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거의 비례해서 온 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한 2008년대의 심각성 수준? 약간 거기에 어떤 절대 규모로 보면 그때 정도의 비율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때 저 정도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망하거나 뭔가 뭐 어떤 커다란 시스템 위기가 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 겪었어도 그 뒤 이제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제 80조였던 게 이제 40조까지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여 놓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심각성을 논한다면 뭐 2008년 저 정도 규모의 심각성으로 감을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 때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갔었으니까 네. 좀 시일은 꽤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도 한 수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점점 줄이는 작업 이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뭐 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저것도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도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해소시키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도 보면 네. 2009년 이후로 그래도 한 3, 4년 동안은 좀 내리막이었네요. 그렇죠. 3, 4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간 중에 시공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에 한 40개 이상이 뭐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들어가고 엄청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중심의 이제 저축은행들이 이제 또 구조조정을 당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구조조정 PF가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래서 PF 익스포저 뭐 금융사별로 얼마, 건설사별로 뭐 보증이 얼마 이거 계속해서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분 이거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죠. 그 데이터 네. 계속 수집하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흐름이 2009년, 10년, 11년 그때처럼 갈까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거 하나는 그러니까 예, 예. 금융권의 어떤 부동산 PF 자료를 갖고 있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신용평가사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브릿지론과 후순위 대출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인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손실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건 대부분 이제 제2금융권 쪽 익스포저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좀 있어 보인다 뭐라는 거고 뭐 사실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용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많은 금융권 사람들이 이제 저건 결국 시간과 방법의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냅둔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들 보기는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터진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가만히 냅둔다고 자연 치유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2010, 11, 12 요때 목도했던 것처럼 이제 약한 데들부터 하나씩 구조조정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던지는 숫자인데 한 30조 정도가 부실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140조 중에 뭐 네. 이렇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30조를 당연히 한 방에 터트리면은 그러면 뭐 나라 핵폭탄 되는 망하라는 거죠. 핵폭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30조를 이제 한 뭐 4년에 거쳐서 한 8조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떤 그래도 감당 가능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 같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본 경험이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 때도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썼었냐면 일종의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 즉 네. 수도권 관련해서는 약간 억제책, 지방과 약간 비주택에 관해서는 약간 좀 부양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도 뭐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제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준다든가 이게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인구 쓰고 소멸 있죠. 지역 집을 사면은 2주택으로 앉혀주겠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가 가계부채는 관리하는데 부동산 PF 문제는 또 이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단도 막고 하단도 막겠다 약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상단을 막으려면은 자꾸만 이 투자 수요가 어떤 서울 아파트만 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로 가기보단 이제는 내려가라고. 그래, 이제는 그때는 뭐 둔촌주공도 심각할 정도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까지 다 이렇게 살리는 식으로 갔지만 이제는 여기는 받쳐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금리도 앞으로 좀 낮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일로 가기보다는 이 돈이 저쪽으로 이제 위험한 곳으로 줘야 돼. 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억제하고 여기는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유사하게 가는 흐름이 감지가 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겪었었던 대로 또 마침 또 절묘하게도 정권도 저때 이제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 또 보수 정권의 이제 당시 핵심 인사분들이 또 지금 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또 계시고 해서 저때와 유사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비슷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괜찮다 부동산 PF 문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함의는 정확한 의미는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도 네. 안 터진다, 하나도 손실 안 본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태형에서 목도했듯이 그런 사고들은 터지겠지만 관리 가능하고 국가가 무너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공포심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주제를 시키는 건데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저 2007, 8년 때까지 PF가 늘어나는 네. 그 구간에서는 그 전에 기준금리가 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늘어났었던 PF인데 네네네. 이번에는 금리가 너무 낮을 때 늘어난 PF다 보니까 이 약간의 사업성 질적으로. 자체가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한 금리가 5%일 때 늘어난 PF와 기준금리가 0.5%일 때 늘어난 PF는 이건 사업성 자체가 또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이 저 때보다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사업장이 좀 더 좀 많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예. 금리가 높을 때 그 감내 가능한 수준을 조금 높이 책정을 해놓고
벌려놨던 사업장이랑 사업장과, 금리가 네. 낮을 때 네. 약간 좀, 되게 허리도 약하고 다리도 부실한데 들 수 있는 음. 아령만큼을 딱 해놨는데 네. 갑자기 금리 올라가서 이거 쑥 놔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지금이랑 네. 다를 수밖에 없다. 음. 또 항상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험하냐 이게 그러면 이제 건설사, 제2금융권, 뭐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항상 이거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정부는 되게 잘 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한 수년간 정부가 금융권에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만거리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익이 분명 많이 나는데 정부가 자꾸 이걸 충당금 많이 쌓으라니까 충당금 쌓으라는 건 손실을 미리미리 인식하라는 예. 것이고 그럼 그만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만이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는 그런 주문을 해왔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30조가 뭐 터진다, 뭐 8조씩 뭐 이렇게 4년간 뭐 이렇게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손실 인식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방법이 충당금을 안 쌓아놓고 손실 인식을 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적자가 난 만큼 자본이 줄어드는데 금융사업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대출이나 투자가 일어나는 네. 거다 보니까 자본이 줄어들면은 대출이나 투자했던 거를 급격히 회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네. 미리 충당금을 쌓아두면 이제 자본이 훼손되진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이 와도 대출과 투자를 마구 회수해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먼저 손실을 많이 인식하라고 주문을 해 왔던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대비를 그래도 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은행들은 지금 PF에 물린 게 크지 않은데도 은행들한테 굉장히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주문을 해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2금융권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는 피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 이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결국은 은행이 이제 그 제2금융권 자산을 인수하거나 그 회사 자체를 이제 인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그때 과거에 이제 그 무너졌던 저축은행들을 튼튼했던 금융지주들이 이제 다 인수해줬잖아. 다 인수하는 식으로 의무. 네, 이렇게 됐듯이 뭐 그걸 대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엄청난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거의 이제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들 하나씩 저축은행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그렇죠. 인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싫어요. 그래도 가져가라고 막 인수하라고 막 해서 가져갔고. 그래서 다들 저축은행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저축은행들이 다 뭐 이름은 다 예쁘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네. 예. 어찌됐든 간에 충당금도 전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전에도 보수적으로 쌓아왔고 그게 네. 일종의 이제 큰 범퍼 역할을 해준다라는 네. 건데요. 그렇죠. 이제 물론 여기서도 이제 걱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은 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정부가 총선 전에 이 문제를 터뜨리겠느냐. 네. 총선 전에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음. 총선 이후에는 정말 관리 못할 영역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총선 이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좀 크레딧 담당으로 보시기에는? 사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하죠. 하죠. 정말 예. 많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총선 전이냐 후냐 그 결과에 따른 어떤 더 심각해지고 아니고 할 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뭐 답 없는 사업장들은 구조조정해서 옥석 가리기 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 총선 전후라고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참 저는 이러다가 당하는구나 싶었던 거는 오히려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다 막아줄 거야라는 안이한 자세가 결국은 오히려. 이번에 태형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고도 보여지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총선 전에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약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태형건설 예. 이런 것도 한 총선 이후에 터뜨리는 거 아니었어? 막 예,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 총선 전에 이렇게 불거졌고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총선 전후를 나누기보다는 뭐 질서 있게 좀 약간 어려운 곳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뭐 정리를 한다는 뭐 그런 스탠스가 좀 보인 거 좀 같기는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게 총선 전후 혹은 총선의 결과 이런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좀 이제 좀 외부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외부의 문제요? 뭐냐면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든 사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네. 막말로 뭐 부실이 30조다 그러면 국채를 막 30조 찍어서 이걸 다 사주고 뭐 이러면 사실 아주 깔끔할 문제인데 네.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안 하는 것인 거고 네. 사실 내부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즉 뭐냐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 23년 초 대비 23년 말. 그쵸. 예,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연초 대비 연말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인 건데 보시다시피 일단 뭐 미국이 1%포인트나 올리니까 예. 웬만한 선진국들이 다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유럽은 뭐 2%나 올렸고, 뭐 스웨덴, 영국 다들 뭐 굉장히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많이들 이제 올렸는데, 근데 보시면 저 나라들이 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들이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되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렇게 스웨덴 다들 가계부채 문제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많이들 올렸거든요. 또 그런 이유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 거죠? 자국의 화폐 가치를 그쵸. 방어해야 물가 안정. 되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뭐 자국의 화폐 가치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제 힘겹지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또 근저에 있기도 했지만 미국이 많이 올린 만큼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서 많이들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밖에 안 올린 채로 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밖에 안 올린 거는 뭐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저거 미국 따라 사듯이 막 올렸다가는 뭐 큰일 난다. 막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그런 길이기는 한데 남들보다 적게 올린 대가는 통상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뭐 다행히도 좀 뭐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차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얼마나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로 달러를 잘 벌어들이느냐 이것도 있다 보니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회복해가지고 야, 이제 수출이 잘 될 거야라는 이제 좀 그런 전망에 이제 힘입어서 금리 차가 좀 나도 환율이 좀 이제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했는데 하지만 근간에는 이제 그거는 다행히 이제 수출이 회복되니까 우리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생각보다 수출이 별로 안 되거나 다시 꼬꾸라지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금리 차에다가 수출도 안 돼? 하면서 이제 환율이 확 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언제든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항상 이제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남들 다 올리는데 계속 안 올리니까 엔화가 그냥 막 떨어지죠.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올려주면은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엔화가 다시 강세로 막 오는데 다시 안 올릴 것 같다 하면 다시 약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듯이요. 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리 사정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다른 선진국보다 좀 약간 낮은 레벨에 지금 와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내내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게 홍콩 증시가 지금 3년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작살났죠. 그렇죠. 아주 반토막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본토에서도 해외 사모펀드들이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홍콩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엮여 있고, 중국으로 가는 어떤 자금의 어떤 통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 중국에서 이제 해외 자본의 어떤 대탈출이 막 진행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 유탄을 지금 같이 맞고 있는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뭐 왜 이렇게 1월달 들어서 왜 이렇게 증시가 힘이 없냐 막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급기야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칼럼을 보니까 홍콩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뭐 이런 칼럼까지 얘기인데 이거. 이런 칼럼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1998년도 뭐 태국에서 시작됐던 자금 이탈이 뭐 홍콩도 거치고 막 뭐 대만 가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왔고.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가 왔었던 건데, 근데 뭐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외환 보유고라는 실탄이 많으니까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환율과 금리가 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 건데 1월 들어서 약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홍콩은 작년부터 막 계속 진행되는데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래도 작년엔 약간 중국, 홍콩과 디커플링 하는 것 같다가 1월 와서 보니까 뭔가 갑자기 뭐 지정학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98년에도 겪었듯이 이게 전염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빼라고 하면은 약간 근처에 좀 여기랑 뭐 유사하거나 여기랑 관계 깊은 나라에서도 그냥 결국은 자금이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전염력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중국, 홍콩의 문제, 저기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네요. 외인들이 자금을 빼갖고 나가겠다는 건데.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갈라파고스처럼 외인 자본과 상관없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이미 없고. 채권 시장도 외인이 꽤 많이 들어온 국가다 보니까 외인의 자금이 빠져나갈수록 우리의 어떤 금리가 우리가 어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또 상관없이 국채금리, 시장금리 같은 게 오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환율까지 오른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올리지는 못할 망정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예. 환율 안정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네. 그 완전히 사면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중국, 홍콩 문제, 결국 어쨌든 외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스탠스의 문제, 지금 여기에 뭔가 이게 좀 되게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으로 1월 달에 지금 코스피가 하도 내려가니까 막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쵸, 저 뭐 파이낸셜 타임스였나요 아까? 블룸버그. 블룸버그. 맞습니다. 예. 뭐 저거는 조금 이제 뭐 오바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오바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손실을 보고 있는 국면인 거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 건전한 모습 보여주면은 뭐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뭐 대중무역 적자를 비롯해서 뭐 수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딱 말씀 주신 아까 딱 그런 상황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제 사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도 이렇게 빠지면 이런 구름이 나오고 안 좋은 게 이런 보여요. 기사들이 막 나오고 하거든요. 꼭 안 좋을 때 안 좋은 기사가 나와. 네, 그래서 이거 마치 이게 이러다가 말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은 이런 메시지들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지금 중국을 보는 어떤 해외 투자자의 시각은 구조적인 변화도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간 데는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그렇죠. 중국은 금리를 뭐 올리긴커녕 오히려 낮추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분명히 하나의 자금 유출의 빌미 여건인 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AI 혁신이나 뭐다 하면서 또 뭐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그럼 뭐 당연히 네. 이제 그쪽으로 돈이라는 게 이동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뭔가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네. 뭐 반도체 경기라도 좋아지거나 막 결국은 그거잖아요. 막 천수답처럼 반도체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참 반도체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가 참 이 정도로 이랬을 때가 있었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네네. 그냥 적당히 넘어갔었을, 우리가 그 정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기업들 부채가 너무 높았다라는 당시에. 약점은 있었지만 네. 결국은 그 약점이 그 외인 자본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큰 피해로 왔지 않습니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가계부채라는 게 높다라는 건 문제기는 한데 네. 외부에서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꾸역꾸역 이거를 좀 가령 뭐 가계부채도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예. 가계부채 총량을 좀 이렇게 잘 못 오르게 관리하는 뭐 이런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워낙에 우리나라는 좀 정부가 금융권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립감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90년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터지는 거는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더없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것도 일본으로만 가는 예, 것 일본으로 같고, 가고 있고. 예, 우리는 마치 같이 빼는 것 같은 1월 달 들어선 약간
그래서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돈을 이제 서학개미로 이제 변신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또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좀 같이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 더더욱 어떤 가계부채 같은 거를 쉽사리 이렇게 다시 뭐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다. 뭐 이 정도 이제 응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약간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조금 룸이 좁아지는 거네요. 예. 조금 더 어떤 부양이라는 것을 쓰기는 위험한 상황이다. 약간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 그래서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라도 좀 질서 있는 대출, 네, 질서 있는 네, 대출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하나하나씩 조금씩 수술을 해 나가는 맞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냐에 따라서 막 이제 수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1년간 목도했었던 건데 소개해드린 이런 리스크들은 어떤 뭐 초등학생이 막 확 급감한다든가 또 이런 중국과 홍콩에서 외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냥 금리가 조금 오르내리는 거 이외에 별도로 지금 존재하는 리스크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단순하게 금리 내리면 이제 부동산 상승이지 뭐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부분 또 우리의 어떤 인구 구조에서 빠르게 변하는 부분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뭐 중금리의 장기화라든지 전세 공화국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네.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